뭐냐면은 저희는 사실 되게 깊은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정치 얘기하면은 사실 깊은 얘기로 최대한 안 하려고 해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하고 저는 오늘 그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제가 깔아드리겠고 일단은 이제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주제인 저희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드디어 오늘 메인 주제인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앞에 보수와 진보,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 제가 다 설명했잖아요. 이걸 다 굳이 일일이 설명한 이유도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는 정치체제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두 가지 경제체제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여기서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로 바꿔서 이제 이 두 가지 정치체제와 두 가지 경제체제를 합쳐보겠습니다. 우선 정치체제를 중심으로 한번 두 가지 경제 정치를 합쳐보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합치면 자유민주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합치면 사회민주주의가 됩니다. 다음으로 엘리트주의와 자본주의를 합치면 자유독재 국가인데 이는 중국의 케이스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정치체제는 독재체제이지만 시장의 자유를 택한 체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트주의와 공산주의를 합치면 공산주의라고 일단 말할게요. 공산독재주의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산주의 체제, 북한의 케이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네 가지 체제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정리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정치체제는 민주주의예요. 둘 다 민주주의, 투표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경제체제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택한 거고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택한 겁니다. 두 체제의 다른 점은 자유민주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를 최대화하는 체제입니다. 즉 세금을 낮추고 복지를 낮추는 것을 추구합니다. 보수적 성향을 띠는 사람들이 이 체제를 보통 지향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미국, 일본 등이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최대화하고 시장의 자유를 최소화하는 체제입니다. 즉 세금을 높이고 복지를 높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진보적 성향을 띠는 사람들이 이 체제를 보통 지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북유럽의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에서 사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걸로 끝났고 조금 이제 자유로운 토론, 토의 이런 사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패널분들의 각자 자유로운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단일 사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제가 앞서 말했던 보수와 진보 그리고 엘리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얘기하실 게 있으시면은 이제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주구난방하면 안 되니까 한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현 시점에서 앞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중 어떤 체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나라가 포인트고 우리나라 그리고 그 다음 포인트는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체제를 채택해야 된다. 이렇게 지향해야 한다로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나폴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문정부가 들어오면서 약간 사민주의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다들?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사민 쪽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민으로 많이 가 있는 나라들, 소위 말하는 이제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 행복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이번에 2018년도 행복 보고서를 했을 때 1위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대부분이 다 북유럽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57위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GDP도 있고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중에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북유럽의 모델로 우리나라가 이제 가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말했던 것처럼 엘리트주의와 이런 자본주의에 대한 편함 그리고 이런 것들의 약간 왜곡들, 언론들의 왜곡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사민주의로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민주의 대표 국가들을 선택하자면 다 북유럽 국가들이잖아요. 근데 북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우리나라랑 되게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은 일단 이 나라는 인구가 적어요. 인구가 적은데 땅이 크고 자원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덩이는 좁은데 사람만 많잖아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3인주의로 가면은 이게 맞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시작점 자체가 아예 다른데 3인주의가 물론 좋지만 그게 우리나라에 맞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제국주의 시대부터 그런 식민지를 통해서 부를 쌓아오는 국가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랑은 좀 상황이 반대인 것 같아요. 3인주의 하면 이제 사실 북유럽을 떠올리죠. 근데 저번 미국 예를 들면은 저번 미국에서 크게 총선 돌풍을 불러온 사회주의자가 있죠. 버니 샌더스인데 그분의 주요 기제랑 철학이랑 공약은 전부 3인주의예요. 사회주의를 말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3인주의가 과연 기본 부유함이 전제된 나라에서만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이번에 많이 들었고요. 특히나 이게 미국에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게 미국은 어떻게 보면 자유의 상징? 자유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 또는 시장 경제에 있어서 극단의 자유 오픈성을 추구하는 나라잖아요. 자본주의한테 있어서. 근데 그 나라가 지금 한계를 느낀 거죠. 이게 자유민주주의로는 한계가 있다. 지금 빈부격차가 너무나 심하고 그런 시장 경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그런 면에서 사회주의자가 굉장한 호응을 얻었다는 거는 저는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나라도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할 때는 당연히 좀 더 나은 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진보적이고 최신의 헌법이라는 거 아시나요? 되게 늦게 만들어졌잖아요. 저희 재헌 정부 때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나라에서 온갖 좋은 개념들을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우리나라 헌법은 사회민주적인 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경제적인 자유를 얘기할 때도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제반이 되어 있을 것을 한계로 하고 경제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헌법을 중시하자면 우리나라 재헌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가려면은 좀 더 사회민주주의를 목표로 하고 이제 차근차근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100년, 1000년 더 잘 나가고 훌륭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버니 샌더스 부분에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버니 샌더스가 3인주의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로 후보로서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안 뽑혔고 당 내에서도 안 뽑혔잖아요. 그 이유가 물론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 결론적으로 버니 샌더스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정말 단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부자에게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자잖아요. 왜냐하면 세금을 올리고 그 돈으로서 복지를 하자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게 부자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자라는 게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불공평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들 부자세랑 상속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는 동의해요. 저도 동의해요. 네. 두 가지 다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신다는 게 있어야 한다? 네. 그 비율 같은 걸 높여야 되냐 아니면은 지금이 적정하냐? 저는 있어야 되는데 좀 낮춰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아까 마크님이 말했을 때처럼 그러니까 부자의 돈을 뺏어서 밑에 사람한테 주는 건 당연히 불합리하죠. 내가 번 건데 왜 내 걸 뺏어?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부자가 됐을 때 그 부자가 된 게 오롯이 나의 노력이냐, 나의 스펙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 되게 스스로 뭐 아이디어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 주변 사례를 봤을 때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걸로 성공한다기보다는 뭐 부모님의 상속이나 어릴 때부터 뭐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혹은 재벌 2세, 재벌 3세 이런 거를 봤을 때 부자들이 부자가 되는 원인이 그들의 노력보다는 그들의 선조, 그들의 윗사람이라는 거라고 봐요. 저는 사실 그 재산세랑 상속세 얘기를 들었을 때 상속세는 그냥 자신의 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의 비율은 좀 더 높이고 재산세는 좀 더 낮춰야 되진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상속세 제가 찾아보니까 50%로 다른 어떤 서양 국가가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실제 얼마를 걷는지 아세요? 실제 내는 비율은 2%예요. 사람들이 상속을 98%는 편법을 쓰죠. 편법 엄청 써서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뭐 심한 편인가에 있어서는 제대로 세금을 안 걷는 면에서 심하다고 생각을 하지 너무 많이 걷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상속세를 안 내는 거는 사실 법을 안 지키는 거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상속제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비율을 엄청 높이니까 그게 부담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상속세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상속세를 두되 그 비율을 좀 낮추고 사람들의 약간 인식이나 교육 같은 거를 개선시켜가지고 자발적으로 이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게 우선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작정 시스템 만들어서 그 비율 높이면은 사람이 되게 아까워하잖아요. 아까우니까 편법 쓰고 안 내고 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사람들 인식 개선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둘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 지갑 속에 있는 돈 꺼내는 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절대 안 쉽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 탈세 비율도 탈세 제일 많이 하는 구간이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분들은 탈세하는 것도 잘 알겠죠. 물론 부담이 훨씬 더 크니까 더더욱 그런 탈세에 대한 수요를 크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전 여전히 이거를 과연 세금을 내야지 좋은 부자야 라는 말로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내려고 할까에 있어서는 의문인 거죠. 그리고 또 제 주변에도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상속세가 너무하다,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너무 뺏어가는 거 아니냐, 뭐 재산권 침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의문을 표하는 거는 여전히 그 한참 유행이었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이 있었잖아요. 그 하버드 교수 마이클 샌델. 네, 마이클 샌델릿은 거기서도 얘기를 하죠. 과연 마이클 조던이 현대의 농구가 스포츠인 세상,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농구 선수가 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그걸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세상, 또는 그 사람을 지지하고 인기를 만들어준 그런 문화 없이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 또는 그만한 돈을 벌 수 있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 사람의 능력인가에 대한 의문은 저는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더 공동체주의자에 가깝거든요. 저는 사람은 절대 혼자서 태어나지도 않고 혼자서 자랄 수도 없고 혼자 죽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이건 내 능력으로 번 거니까 내가 다 가져가는 게 맞지 라는 거는 전 동의할 수가 없는 상식인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북유럽 나라에서는 그런 재산세 비율이 좀 높은 편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북유럽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일단 높아요. 일단 세금이 그쵸. 전체 소득의 50% 정도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거는 물어본 거죠, 사람들한테. 이 세금에 불만이 있느냐, 지금 누리는 복지랑 세금이랑 해서 복지가 더 좋아지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지금 세금 괜찮고 더 낼 의향이 있다라는 것이 과반수였어요. 그 2019년 OECD의 통계에 따르면 북유럽은 대부분 40% 이상이에요. 우리나라는 27%고 OECD 평균이 34%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낮은 거죠. OECD 평균으로 본다면 세금의 비율이. 근데 그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국민연금도 있고요. 뭐 근로소득세, 취득세, 뭐 법인세, 그다음에 뭐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석하려면 좀 더 명확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거 좀 규정을 짚고 이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자유민주주의하고 사회민주주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시청자분들도 혼란스럽지 않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부터 말하자면은 전 둘 중에 선택한다면 자유민주주의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나폴스님부터 이렇게 돌아갈까요? 네, 저는 3인주의입니다. 난나입니다. 찐 3인주의입니다. 젠젠이고요. 3인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3인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에 공존하는 3인주의입니다. 3인주의인 거예요, 결론은? 네. 자유민주주의인 줄 알았네. 네, 저는 노이만이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노이만님의 의견부터 먼저 듣고 싶어요. 왜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지. 물론 이게 수십 년째 우리나라에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단 지하 자원이 없어요. 그리고 충분한 내수 시장을 가질 만한 인구도 없고요. 유럽처럼 제국주의 시대 때부터 쌓아놓은 자본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인력과 노동력을 통해서 수출이나 아니면 투자 유치를 통해서 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정부의 시장 간섭 최소화를 통해서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 내에서 경쟁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조금 더 옹호를 하자면은 3인주의 얘기할 때 보통 북유럽 국가들하고 많이 비교하잖아요. 왜냐하면 북유럽 국가가 3인주의를 좀 대표하는 국가들이니까. 그래서 방금 아까 얘기 나왔던 게 3인주의 국가, 북유럽 국가들은 뭐 세금 많이 내는데도 불평 안 한다. 저는 정말 그 비교 대상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자원도 없는 그 좁은 땅에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북유럽 국가는 땅도 넓고 자원도 많은데 사람도 없으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은 사실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거든요. 뭐 일은 해야겠지만
우리처럼 뭐 스펙에 투자해서 엄청난 대기업을 가야지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주의인데 그렇지 않아도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게 맞는 건지 사실은 우리도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알바만 해도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기를 낳았을 때 가정을 꾸릴 때 뭐 집을 살 때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웬만한 직장 들어가기 전에는 그게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모든 게 다 빚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북유럽하고 비교를 하는 게 정말 맞는 건지라는 의문점을 좀 제기하고 싶어요. 비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이제 뭐 우리나라는 인구가 북유럽보다 인구가 많고 땅도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나라는 없겠죠.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수와 자원이 없는 나라를 찾아야 되지 않는 이상 제가 말하는 건 비교라기보다는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느 쪽이냐라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가맹주들한테 혹은 알바생들한테 들어가는 돈의 비율이 이마트나 뭐 CU나 이런 애들이 갖는 퍼센트에 비해서 실제로 노동하고 있는 점주나 알바한테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게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알바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포커스라기보다는 그래서 아까 노이만이 말한 것처럼 당연히 우리나라는 수출과 투자 유치를 해야죠. 근데 그것이 정부 개입은 최소로 하되 번 돈에 대해서 같이 좀만 더 나눠서 먹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저희가 사회민주주의에서 가장 잘된 케이스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유럽이 대표적인 사례죠. 근데 네. 사실 남미의 베네수엘라 사례를 들자면 남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였잖아요. 근데 천연 자원 많고 뭐 석유도 많고 이랬는데 이제 차베스 그분이셨나요? 그분이 이제 사회민주주의를 채택을 함으로써 이제 경제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례를 좀 들어서 얘기를 좀 더 확장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교육으로 본다면 무상급식 그리고 무상교복 요즘 무상교복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다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의 교육이라면 당연히 너네가 돈 있으면 너네가 알아서 학용품 사. 너희들이 돈 있는 만큼 교복도 알아서 하고 급식도 이렇게만 해. 선별적으로 돈이 없는 소득계층이 낮은 애들한테만 돈을 지원해 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지금 다 바뀌었죠. 그것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그 낙인 효과. 나는 가난하구나. 나는 돈을 받는 애들이구나. 다른 친구들은 그냥 엄마에서 돈을 받아왔는데 나는 이제 국가에서 돈을 주는 애구나. 이런 것들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 너는 가난해. 너는 공짜로 먹는 애인 거야. 이런 것들. 교복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다 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교육에서도 좀 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자유민주주의가 사실 비평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교등학교 갈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그냥 안 하는 학교 가고 성적에 따라서 성적이 낮은 애들은 뭐 다른 학교로 가는 반면에 지금은 이제 평준화가 됐죠. 돌려가지고 그들이 갈 수 있는 거를 이제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교육에서의 사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라고 보고 교육에서는 사민주의 쪽으로 가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엄청 동의를 하는 게 결국에 우리가 지금 노르웨이나 뭐 덴마크 이런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 뭐를 지향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인 건데 교육 얘기 들으면서 느꼈던 게 이게 복지적인 차원이랑 굉장히 겹치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 선별적으로 뭔가 도움이 필요한 그 계층이나 조건들을 정해서 그쪽에만 이제 복지를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너희들 알아서 능력껏 살아 라고 자유롭게 둘 것이냐 아니면은 사람에게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고 정부나 사회가 우리가 이 정도는 누릴 수 있게 해주자 뭐 주거권이라든지 교육권이라든지 생존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보장을 해주자 우리 돈을 함께 써서 라는 게 저는 두 개의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의 담론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보편 복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제일 많이 비난을 받는 게 복지병인데요. 뭐 돈 주면은 누가 일해? 아무도 일 안 할 거야. 뭐 노동의 생산성이 떨어질 거야. 라는 얘기인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그런 게 아예 없다고 하는 건 또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될 것이냐 또는 그러면 반대로 그런 걸 아예 안 하고 더 열악하게 누가 살고 싶으면 올라가 살고 싶으면 능력껏 버텨 라는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게 유지가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좀 더 지속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저는 보편 쪽에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좀 대변하자면은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자유민주주의는 자본가만 배불리고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는 모두 다 배불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사회민주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모든 사람들이 잘 살자가 공통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측에서 입장을 대변하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최저임금제 그 단편적인 예만 들어볼게요.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이제 알바생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그 측면에서 보면은 자본가가 이제 점주라고 하자면은 자본가의 돈이 좀 줄었고 이제 알바생이 돈이 좀 는 거잖아요. 그런 복지가 생겼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 알바생한테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럼으로써 이제 점주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자기가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매출도 줄어들고 자기 이익도 줄어드니까 이제 알바생이 원래 2명 있었는데 1명을 자른 거예요. 네. 왜냐면 그 알바생 2명한테 드릴 돈이 없으니까. 그것처럼 결론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에 나한테 좋지만 결국에 그게 누군가는 실업을 할 수도 있게 되고 결국에는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사실 사회민주주의 저 좋아요. 동의하지만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두 잘 살자고 하는 건 당연히 동의하는데요. 제가 바라보는 그 자본가와 이제 노동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100이에요. 100이 필요하다면 자본가는 이미 1000이나 있어. 근데 100으로 충분하지만 그 900을 더 갖는 거예요, 자기가. 반면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100도 없이 되는 거죠. 갖고 있는 여유 자본을 좀 줄인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기부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식한테 더 물려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연결되지 않나라고 봐요. 저는 이게 논점이 사회민주주의 대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인권 담론은 점점 더 보장되는 권리들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초반에 우리가 처음에 아무런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계급사회였을 때 그 핏줄로 인해서 왕정이 있었을 때는 제일 필요한 건 자유권이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노비로 태어났기 때문에 평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는 정말 내가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타파하고 처음에 자유권을 쟁취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시민혁명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자유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중에 부르주아만 잘 돼요. 부르주아만 잘 되고 결국 힘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걸 더 넓히기 위해서 사회권이 더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사회 안에서는 건장한 성인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 몫을 못 챙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자기 몫을 못 챙기는 사람까지도 생각을 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존 롤스의 정의론에서도 나오잖아요. 내가 어떤 조건으로 태어날지는 몰라요. 사민주의는 자유주의가 충분히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사회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자유도라든지 경제적 능력이라든지는 이제 충분히 그걸 고민할 수 있는 기준점 안에 모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진국이기도 하고 OECD 기준으로 경제적인 것도 충분하고 아시아에서 제일 인권이 진보된 나라라는 얘기 평가를 듣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는 더 나은 가치를 얘기를 해야죠. 언제까지? 나도 배고픈데? 나 더 가지고 싶은데? 이 얘기만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2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요. 소수자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분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받거나 아니면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개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게 자본가들이 그분들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모든 거를 착취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 논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이었어요. 삼성. 저희가 이제 삼성 핸드폰을 샀어요. 삼성 핸드폰을 사서 자본가를 배불려 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자본가가 삼성 사! 해가지고 우리가 삼성 산 게 아니라 삼성 제품이 좋으니까 그냥 우리가 산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자본가의 그런 제품의 퀄리티가 좋아서 우리가 사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자본가가 우리한테 폭력적으로 착취한 게 아닌데 우리는 자본가를 적으로 간주를 하고 그 자본가의 돈을 뺏어서 이제 밑에 사람한테 줘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조금 안 맞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난나님께서 그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 이제 지금은 3인주의를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이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잘 살아요. 우리나라 지금 다른 국가에 비해서 잘 살고 과거에 비해서 잘 사는데 하지만 우리나라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일본 우리나라보다 잘 살죠. 중국 잘 살죠. 러시아 경제 잘 살죠. 네. 미국 잘 살죠. 그런 국가에 둘러싸여 있고 맨날 그런 국가에 치이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그런 국가들하고 상대도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쪽으로 가버리면은 왜냐면 걔네들은 아직도 자본주의 채택하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 시점에서 3인주의로 간다면은 지금도 안 그래도 치이는데 더 뒤처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자본가 얘기를 해주셔서 생각이 난 건데 이제 자본가 얘기를 하시면서 삼성을 예로 드셨잖아요.
근데 사실 동네 치킨 사장님도 어떻게 보면은 자본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약간 자본가, 노동자 이렇게 양분화를 시키는데 이러한 동네 치킨집 사장님도 굉장히 어려운데 뭔가 자본가로 분류가 돼요. 이러한 이런 제3계급의 사람들에 대한 그런 포용이 부족하지 않나 만약에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훌륭하신 자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한양행의 사장님을 저는 갑자기 성함은 기억이 안 나네요. 유한양행의 그 유일한 박사님이 이제 세우신 기업인데 저는 이분 같이 훌륭한 기업자들만 있다면은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안에 일어나는 어떤 자본의 원리, 돈의 원리로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기업한테 하지 마. 뭐 착하게 해. 사람을 먼저야. 이런 말만으로는 설득이 안 돼요. 돈의 논리는 사실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자본의 논리는 인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오히려. 자유시장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기업은 우리가 다 배우잖아요. 경영의 가장 중요한 거 수익성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단지 그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인성에만 맡겨두면은 어떤 일반 단위에서의 어떤 인권 침해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거를 그분들의 과연 그 자유시장적인 구조에서 보장이 될 수 있을까?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저희 사회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안 된다. 나중에 하자. 이 말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뭐 미국쯤 돼야지 할 수 있나요? 그거는? 그 북유럽은 과연 다들 잘 먹고 잘 살아서 그걸 택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떤 제재를 선택할까 해서 우리는 이걸 선택하겠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라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을 한 거고 그래서 선택을 한 거지 모든 나라가 다 잘 먹고 잘 살아서 그걸 선택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까를 고민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약간 논제가 좀 뭐라고 할까 자본가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과 이렇게 돼서 우리의 목적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 사민주의랑 자유민주주의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에 그 EBS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원래 이제 다큐프라임인가 그 5부작으로 나왔던 건데 저 책으로 읽었는데 이 책에 보면 자본주의의 시스템을 이제 실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열심히 돈을 벌지만 저도 지금 제 월급에 많은 돈들이 이제 은행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대출이자로. 그러면 이제 은행은 사실 자본이 없지만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돈은 또 누군가의 돈이겠죠. 또 빌려주고 계속 점점 은행은 커져가는 거예요. 그들은 돈을 벌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하지만 저는 계속 버는 돈이 다 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런 것이 사회적 문제라고 봐요. 특히 우리 때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가서 월급에서 사실 우리가 생활비도 들어가고 하지만 제일 많은 돈이 대부분 집값이잖아요. 이 집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뭐 서울은 아예 꿈도 못 꾸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뭐 몇 억씩 올라가는데 200~300씩 벌어가지고 어느 세월에 되느냐 이렇게 됐을 때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사회에서 개입을 해서 부동산 금액을 낮추거나 이게 힘들죠. 왜냐하면 가진 사람들은 싫어하지. 왜냐하면 자기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들이 좀 더 살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 그런 것들이 약간 우리 대한민국만의 사민주의 혹은 정책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 월급에서 돈 너무 많이 빠져가요. 받고 싶어요. 더 중요한 거는 세금이 얼마 빠지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 그거에 대해서 저도 북유럽처럼 나는 세금 더 내도 돼. 나 지금 받는 복지 너무 좋아. 뭐 아파트 청년이 열심히 일하면은 집도 살 수 있고 아이 낳아도 뭐 교육비에 대한 부담 없이 아이 키울 수 있고 내가 안전하고 일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저도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까지 반발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는 만큼 또는 내가 내는 거 이상으로 우리 사회가 복지를 챙겨줄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마크님 이야기 듣고 생각이 난 건데 대기업 역시 뭔가 힘든 것을 알고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왜 52시간 근무제가 생겼잖아요. 저는 이게 국가의 개입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크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저는 사실 자유민주주의와 좀 반대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52시간 잘한 것 같아요. 뭐예요? 예. 하세요. 잘한 것 같고 본인 좋은 것만 좀 다 가져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자본가는 또 아니니까 회사원의 입장으로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또 반대적인 측면은 또 이제 나에게 주어진 목표가 있고 프로젝트를 내가 해야 되는데 52시간을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내가 심적 부담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컴퓨터 자체가 꺼져버리니까 이걸 못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노이만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52 이상 근무? 이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 집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집에 가서 그렇게 개인 프로젝트 하고 싶으면. 아 근데 왜냐면 회사 컴퓨터에 그 자료가 다 있잖아요. 근데 회사 그럼- 컴퓨터가 꺼져버려요. 그 프로그램 때문에 아예 그냥 셧다운이 돼버려요. 그 시간 되면은.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만 이게 지켜지는 현실을 반증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노동법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법 뜯어보면은 정말 선진적이고 잘 되는 법 되게 많아요. 문제는 아무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셧다운이란 어떤 PC방도 아니고 굉장히 미성년자 강제적인. PC방도 아니고 이렇게 회사를 셧다운을 해야만 지켜지는 게 우리나라 현실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자본가의 선의에 기대서 돈을 내기를 바랍니까?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반증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 규제해야 된다기보다는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는 게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바뀌어서 그래요. 안 바뀌잖아요. 아, 그 근데- 셧다운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안 바뀐다고 생각하지만 바뀌어요. 바뀐 게 있어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 심지어 뭐 중견기업들까지도 요즘에 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나름 그 속에서도 봉사단도 꾸리고 뭐 사회적인 프로그램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 법적으로 너네 해라 이것보다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일단 젠제님부터 말씀하고 난나님 넘어갈게요. 네. 저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못된 생각이고 못된 관점이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CSR 역시 그냥 기업의 자기 PR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나 이만큼 환원해. 사람들 도와주는 착한 활동해. 라는 걸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마케팅이고 홍보라는 거죠. 거기는 네. 감세를 해줘요. 그리고 그걸로 감세하는 게 걔들한테 훨씬 이득이고 세금으로 떼이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효과도 누리지 감세도 되지 땡큐인 거예요. 그쪽한테는. 그쪽이 그냥 나 이제 착한 일 좀 해볼까? 아 죽기 전에 착한 일 해야지 내가 나중에 천당 가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물론 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건 아니어도 사회적인 인식이 저 기업 저런 걸 실천해 저 기업 좋은 기업이네라고 인식을 하게끔 하는 게 그런 거니까 사회적인 인식이 그렇게 변하니까 기업들도 그렇게 변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많은 기업들도 또 환경 보호하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거 자체도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선택의 소비가 그쪽으로 가니까 기업들이 그쪽으로 변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논점은 국가가 개입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뭘 한다기보다는 그냥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변하면은 자연스럽게 변하고 그게 가장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왜 CSR 활동을 하는 거 보면은 기업이 되게 대학생을 많이 선발을 하는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뭐 대학생 자원봉사단, 뭐 대학생을 통한 뭐 CSR 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생들이 SNS도 되게 많이 하고 이제 또 이 대학생들은 자기들의 나중에 미래에 뭔가 지원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들을 대상으로 CSR 활동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 거 역시 그 기업들이 정말로 사회 환원 의식이 있었다면 돈을 정말 기부를 많이 하던가 모르게 하던가 했을 텐데 왜 굳이 대학생한테 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티셔츠까지 입혀요. 자기네 기업 달린 거. 여기서 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노희만님 괜찮으세요? 네. 여기 문과생 사이에 혼자 이과생 한 분 계셔서 지금 잠깐 정신이 나가신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하고 슬슬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가 오늘 뭐 했는지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고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를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설명드렸는데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똑같이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게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예요.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거고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라는 경제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자본주의 속에서 간략하게 말하면은 세금을 높여서 복지를 높일 것인지 그게 사회민주주의죠. 아니면 세금을 낮추고 복지를 낮추는 대신 기업가들의 뭐 자유를 확보할 건지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얘기 나눠봤는데 저희가 사실은 저희 방송 컨셉이 되게 얕게 다양한 주제를 설명하자잖아요. 근데 정치 얘기하면서 좀 깊어진 감이 있는데 사실은 정치 얘기하면은 얕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주제 자체가 되게 무겁고 깊은 주제이니까 저희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뭐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고 매번 말씀드리듯이 어떤 게 맞고 틀리다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각자 이제 구성원마다 혹은 뭐 집단마다 추구하는 게 다른 거고 어떤 집단에 이게 맞고 또 다른 집단에 이게 맞을 수가 있는 거고 그냥 생각의 차이를 저희끼리 나눠봤는데 그러면 오늘 저희 방송의 단골 마무리 멘트 노이만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지식 한 잔에 취하세요. Cheers! Toujours padam padam, avec un café, avec une baguette, marchant sous la tour Eiffel.